그렇게 취득한 증거를 증거로 사용도 못해요. 통상적으로 이제 가장 많은 증거가 있는 곳은 네. 사실 아이 입장에서는 크나큰 상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잘못한 건 네. 잘못한 거예요. 진짜 이거 네. 듣기만 해도 이혼은 시청자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매주 목요일에 만나는 썰스데이 호스트 동엽입니다. 이번 주 썰스데이에서는 이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이혼 소송을 전문으로 하고 계신 법무법인 신세계 대표 변호사 강헌구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법무법인 신세계 대표 변호사로 있고요. 양측의 의사를 중간에서 조율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조정위원으로서 이제 활동을 하면서 지난 세월을 보내왔던 이혼 전문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아직 제가 이혼을 안 겪어봐서 그런지 조정이라는 제도가 네네. 어떤 제도인지 좀 설명해 주시고 조정위원은 또 그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도 좀 설명이 가능할까요? 네, 물론이죠. 이게 조정이라는 것은요, 사실 소송 제도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가사 사건이나 형사 사건, 민사 사건에 다 존재하는 제도인데요. 소송에 들어와서 그 합의의 내용대로 이제 조정 조서가 작성이 되고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있는 조정 조서로서 재판이 종결되게 하는 그런 제도이고요. 이혼 사건에서는 조정 전치주의라는 제도가 적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양보할 부분이 있는지 조금 더 들어줄 부분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들어서 서로의 의사를 중간에 조율해가지고 합의점을 찾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조정위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10년간 이제 조정 사건을 꾸준하게 참여를 했었고요. 특히 이제 지난 2년간은 네. 조정위원으로서 활동을 했었습니다. 네. 그러면 혹시 이혼 전문 변호사가 된 계기가 따로 있으실까요? 변호사 생활 시작할 때는 네. 이제 다양한 사건들을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가사 사건을 파트를 이제 접하게 되었는데 다른 민사 사건들이랑은 조금 다르게 이혼 사건은 그 사람의 혼인 기간의 전체를 살펴보게 되어 있어요. 네. 혼인 생활이 필요하신 분들도 있지만 네네. 그 생활에서 벗어나는 것이 조금 더 나은 삶을 위해서 필요하고 특히 자녀를 위해서 더 필요하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께 도움을 드리는 것이 네. 제가 보람을 많이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개업을 한 게 2018년인데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혼 전문 변호사로 활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10년 동안 되게 많은 사례를 접하셨을 것 같은데 그럼 보통 일반적으로 이혼하는 케이스들이 좀 뭐 분류가 있을 거잖아요. 뭐 외도가 있을 수도 있고 소위 말하는 성격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분류를 좀 해보자면 사실 이혼 소송까지 오는 경우에는 대부분 일방의 경우에 유책성이 분명한 경우가 많습니다. 한 사람이 아예 잘못한 그냥 그렇죠. 명백히 잘못한 경우. 그 다음에 또 소송으로 많이 넘어오는 케이스가 네네. 재산이 좀 복잡한 경우. 그런 경우에도 생각보다 많이 이제 소송 제도로 넘어옵니다. 뭐 성격 차이나 뭐 기타 네. 다른 사유로 이혼을 하게 된다 하더라도 네네네. 특유 재산이나 네네. 혹은 이제 부부가 공동으로 기여한 자산이 분명히 있는데 그거 이외의 자산들이 많이 섞여 있는 경우. 그럴 자산 때. 포트폴리오가 다각화되어 있는 경우에 네, 맞아요. 이게 되게 애매해지는 부분이 많은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얼마나 기여를 했는지나 그렇죠. 이런. 어떻게 가액을 평가를 할 것인지, 재산 분할 대상에 들어오는 재산은 무엇인지, 그리고 네네. 그거에 대한 기여도는 얼마인지, 이거에 대한 다양한 분쟁이 있는 경우에 네네. 소송으로 많이 넘어오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양육권에 있어서의 분쟁이 있는 경우, 그때에도 소송으로 많이 넘어오십니다. 양육권은 사실 yes or no예요. 내가 데려가거나 당신이 데려가거나. 중간이 없네요. 그렇죠. 하긴 이게 뭐 자산 같은 경우에는 뭐 얼마 비율대로 가져가고 되는데 사람은 그렇게 못 나누니까. 맞아요. 실제로 네. 양육권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네. 조정도 잘 성립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재판을 통해서 결정이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반적인 이 케이스들을 살펴봤는데 그럼 혹시 울산에 좀 특이점이 좀 있을까요? 울산은 되게 직업군도 다른 지역들과는 좀 차이가 좀 있을 것이고 형성하고 자산의 형태도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울산 지역은요, 평균적인 근로자의 소득이 높은
지역 중에 하나예요. 이게 서울이랑 큰 차이가 있어요. 아. 서울은 아예 고소득층의 네네. 비율이 많지만 이제 네네. 중간에 평균적인 근로자의 소득은 제가 생각했을 때 울산보다는 좀 낮습니다. 네네. 오히려 서울 지역에는 이제 부동산의 비중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부동산의 재산 분할을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기여도는 어떻게 되느냐, 이거 네네네. 자산을 형성할 때 어떻게 했느냐, 이런 분쟁이 많다면 그거와 다르게 네네. 울산 지역 같은 경우에는 고소득자 맞벌이들도 네네.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퇴직연금이라든지 최근에 이제 통상임금과 관련된 네네. 이제 판결도 나왔었잖아요. 음. 그래서 그런 통상임금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급여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생각보다 많은 재산분할이 쟁점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많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특이한 거는 울산 지역에서는 네. 일방이 이제 돈을 벌어오시고 타방이 이제 자녀를 이제 가정에서 네네네. 양육을 하시는 이런 경우도 꽤 많거든요. 네네네. 이때의 아이 양육권 문제. 생각보다 요새 아빠들이 아이 이제 육아 참여도가 높아지면서 네네네네. 아이를 원하시는 경우가 많아졌어요. 네네네네. 예전에 비해서. 네네. 이런 경우도 생각보다 울산 최근 지역에 이혼 소송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진짜 생각만 해도 머리 아프네요. 그 누구도 기여를 안 했다고 볼 수 없는 상태일 맞아요. 텐데. 맞아요. 그러면 이제 울산에 이제 대기업 맞벌이 부부들도 있고 이제 혼자 키우시는 분도 있고 하는데 재산이 되게 다양해서 합의를 이루는 과정이 좀 복잡하다고 하셨는데 그럼 이런 재산 분할할 때 좀 짚어야 될 포인트들이 좀 있을까요? 재산 분할에 이제 크게 두 가지 쟁점이 있어요. 네. 이 재산이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될 거냐, 말 거냐. 네네. 이게 첫 번째 큰 포인트예요. 이제 혼인 전에 일방이 가지고 있었던 네네. 재산, 뭐 그건 이제 고유 재산이라고 말합니다. 네네. 혼인 전부터 내가 가지고 있었던 재산, 네. 혹은 혼인 중이라도 네. 증여를 받거나 네. 혹은 상속을 받거나 네. 뭐 이런 재산들이 있습니다. 네네네. 어떻게 보면은 부부 사이에서 갑자기 뚝 떨어진 재산. 그렇죠. 상관없는. 네, 그렇죠. 갑자기 뚝 떨어진 재산. 그런 재산들을 이제 특유 재산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런 특유 재산들이 재산 분할 대상으로 포함되는 경우가 있고 네.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재산 분할 대상으로 포함될 거냐 말 거냐가 이제 큰 쟁점 중에 하나고요. 그 재산을 형성하는 데에 양측의 기여도는 얼마 네. 정도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 이제 두 번째 재산 분할의 큰 쟁점이에요. 이제 요새는 결혼하는 이제 시기도 조금 많이 늦은 편이고 하니까 네네. 혼인 생활을 시작하기 전에 네. 근로 기간이 막 한 10년, 10년. 막 이렇게 되고 그렇죠. 혼인 기간 동안 막 또 한 10년 네.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는 거죠. 네네. 뭐 그럼 그런 이미 20년 그렇죠. 쌓여 있고. 뭐 그렇게 됐을 때 네. 퇴직금은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될 거냐 말 거냐. 재산 분할에 포함되면 그러면 얼마의 기여를 인정할 거냐. 네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재산 분할의 쟁점으로서 많이 들어옵니다. 근데 또 요즘은 네. 또 아시겠지만 연금 형태로 많이 돼 있잖아요. 퇴직연금 맞아요. 제도. 그러면은 계속해서 맞아요. 들어올 때마다 쪼개서 보내줘야 되고 뭐 이런 맞아요. 형태가 되는 거예요?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네. 국민연금법에 따라서 이혼한 전 배우자에게 연금 분할수급권이라는 걸 인정해요. 그래서 이혼을 했다 하더라도 연금을 네. 받을 시기가 되면 네. 상대방이 축적하였던 그 연금의 일부를 네. 전 배우자의 지위에서 이렇게 분할수급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거와 다르게 사기업에서 진행하는 네네. 퇴직연금이나 제도. 네. 아니면 개인연금 제도 네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분할해서 수급받는 법이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거는 이제 우리가 일시금으로 다 추정을 네네. 해가지고 재산 분할 내역으로 다 포함을 시킵니다. 그러면 퇴직연금에서 그 한 번에 수령할 때 그렇죠. 과세 다 되고 그 이후 그렇죠. 금액으로 분할이 들어가는. 과세는 포함 안 되고요. 안 과세되기 돼요? 전 금액을 기준으로 아.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분할 대상으로 포함해서 이제 넣는 거죠. 대신에 이때 산정할 때 혼인 전에 기여한 고유재산적 네네. 성격이 강하고 네네. 그런 부분이 있다면 조금 더 기여도를 높게 네네. 측정을 받게 됩니다. 이 네. 제도와 이걸 다 좀 어떻게 분할되는지 이해를 하려면 특유재산의 종류에 대해서 조금 알고 가야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특유재산의 종류를 한 번만 짚어줄 수 있을까요? 너무 많죠. 엄청 많죠. 그러니까 재산은 다 네. 특유재산이 될 수 예, 있는데 예. 요즘에는 이제 부동산의 가격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물론 예전에도 그랬지만 네네. 지금 부동산의 금액이 높아지면서 혼인을 할 때 네. 부모로부터
일정 금액을 다 증여를 받습니다. 그 증여받은 자산을 기초로 해서 네. 어떤 분들은 혼인기간이 짧으면 그 재산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도 있고 네네. 아파트가 뭐 한 3억 원이다. 네네. 막 이러면 그 3억 원의 금액 중에 한 2억 원 정도를 증여를 네네. 해주시고 네네. 나머지 1억 원은 대출을 받아서 그 집을 산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요거는 특유재산일까요? 아닐까요? 와, 근데 부동산을 그 쪼개려면 일단 팔아야 되잖아요. 아, 그렇죠. 그런 문제도 있죠. 그럼 그 2억은 빼야 되는 거 아닌가요? 2억을 빼야 한다. 맞아요. 그렇게 많이 생각하세요. 그러길 바라는 걸 수도 있어요. 맞아요.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네네. 사실 그 집에 대부분 많이 살았을 거예요. 혼인기간이 5년 정도 네네네. 됐으면 그 집에 살았을 수 있고요. 네네. 그 집이 다른 집으로 또 바뀌었을 수 있어. 무슨 네. 얘기냐면 그 집을 처분해가지고 다른 재산을 취득한다던가. 맞아요. 대출금 좀 갚아서 한 5천 갚고 부동산도 네. 가격이 오르고 그 다음에 그 자산을 가지고서는 또 다른 부동산을 취득하고 막 이래서 막 재산이 섞여 있는 거예요. 특유재산적인 성격과 네네. 일반 부부 혼인 공동생활에서 형성한 그런 재산의 성격이 막 섞여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부부가 함께 살았던 집은 네. 특유재산적 성격이 있지만 재산분할 대상으로 포함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진짜 이거 네. 듣기만 해도 이혼은 안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한 10년 일을 하면서 이 실질이 뭔가 를 생각을 많이 해봤고 네네네. 계약 제도의 본질. 그렇지. 네, 이게 뭔가 네. 사실 우리가 남남이 만나가지고 서로 조율하고 맞춰서 살아가는 과정이 굉장히 힘들잖아요. 네네. 이제 제가 내린 결론은 신분상, 경제상, 네. 공동체를 형성하는 거예요.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이라고 하는 혹은 혼인이라고 하는 사업을 하는 거예요. 아, 네네. 근데 사업이 뭐 어찌저찌 해가지고서는 누구의 일방의 잘못이든 아니든 네네네. 간에 이 사업이 잘 진행이 안 돼서 네. 헤어질 때가 됐단 말이에요. 네네. 자, 그러면 이 신분상 관계도 해소해야 하고 경제적인 문제도 해소해야 해요. 자, 그런데 내가 동업자를 잘못 만났어. 네. 자꾸 손실이 나. 내가 분명히 처음 시작할 때는 막 네. 그렇지 않았는데 네네. 재산이 한 5억 정도 됐는데 네네. 한 5년 뒤에 3억밖에 안 남았어요. 네네. 그 손실이 난 거죠. 네. 그럼 이제 굉장히 억울해하십니다. 뭐 대출이 껴있거나 뭐 아니면 일방의 뭐 도박이나 주식 그쵸. 투자를 했거나 그런 경우에 그것도 사실은 다 내 책임이다. 그렇죠. 나의 네. 선택으로 인한 결과니까. 맞아요. 네. 그래서 가장 기본이 뭐냐면 지금 현 상태에서 남은 것들을 가지고 네네. 쌍방의 기여를 판단하는 그런 성질이 강합니다. 예를 들면 뭐 투자를 잘못해서 뭐 1억을 날렸어. 네. 그게 마음에 안 들어서 이혼하려고 하는데 그럼 1억을 날린 그걸 제외한 거를 또 분할하게 되는 형태라는 거네요. 네가 1억 날렸으니까 내가 너한테 줄 재산 분할금에서 1억을 빼. 네, 네. 이런 개념은 아니에요. 네네. 대신에 네네. 기여도가 팍 깎이는 거죠. 진짜 복잡하게 합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어떻게 재산을 분할하고 위자료를 어떻게 지급하는지에 대한 쟁점에 대해서 얘기했다면 누가 외도를 하는 흔적을 발견했다던가 현장 네. 적발을 했다던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뭐 어떤 케이스들이 있는지 증거 수집을 또 하는 단계에서 어떤 이슈가 생기는지 좀 궁금합니다. 통상적으로 이제 가장 많은 증거가 있는 곳은 네. 사실 상대방 핸드폰이에요. 그렇죠. 핸드폰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그렇죠. 배우자가 바보입니까? 매도를 하면 그걸 숨긴단 말이에요. 그쵸, 그쵸. 뭐 비밀번호도 걸어놓고 뭐 지문 등록도 해놓고 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그거를 몰래 가서 풀게 되면 네. 사실은 이게 법적으로 형사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형사적으로 문제가 된다면 네. 사실 그렇게 취득한 증거를 증거로 사용도 못해요. 그럼 봤다는 걸 숨기고 그걸 이제 시작으로 다른 증거를 수집해야 되는 거네요. 맞습니다. 정확하시네요. 바로 정확한 포인트입니다. 네. 상대방이 외도를 했다는 단서가 있다 하면 합법적인 증거 안에서 증거를 수집하는 게 좋습니다. 뭐 예를 들어볼까요? 네네.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내가 상대방의 카드 내역을 확인했어요. 네네. 근데 그 카드 내역에 보니까 언제 어느 호텔에 가가지고선 결제한 내역이 있어요. 그러면 그 호텔의 CCTV를 증거 보전을 신청해가지고 영상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호텔 측에다가 뭐 약간 정보공개 청구처럼 이렇게 하는 맞습니다. 느낌인 거네요. 네네네. CCTV 같은 경우에는 보관 기간이 굉장히 짧거든요. 네네네. 한 달, 예. 한 달 정도면은 영상이 다 밀려가지고 삭제가 돼요. 네네네. 그래서 그 전에 빠르게 이제 증거 보전 결정을 받아서 우리가 영상을 확보하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합법적인 증거입니다. 그 다음에 또 많이 하시는 것이 이제 통신 내역.
보통은 이제 우리가 정보를 찾다 보면은 그 상대방이 누군지는 거의 대부분 다 알게 돼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고 연락처까지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얼만큼 서로 이제 전화 통화를 주고받았고 문자를 주고받았는지 언제 주고받았는지 그리고 그걸 어느 곳에서 주고받았는지 이 지구까지 우리가 그런 통신 내역을 조회할 수 있는데 그것도 기간이 딱 정해져 있어요. 1년입니다. 시간이 정해져 있는 증거들을 수집하기 위해서 내가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소위 상관자 소송이라고 해가지고 네네. 나의 배우자와 바람을 피운 그 제3자, 네네. 혼인관계를 침해한 제3자, 네네. 제3자를 상대로 이제 위자료 청구 소송도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이혼을 하지 않다 하더라도 네네네. 이 제3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할 수 있어요. 제3자한테 위자료 청구를 하려고 하면 증거가 두 가지 형태로 필요하거든요. 첫 번째는 이제 바람을 피웠다는 그 자체에 대한 증거. 뭐 예를 들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모텔 CCTV 호텔 기록에 뭐 이런 것들이 바람을 피웠다는 증거예요. 네네. 그리고 또 하나로 중요한 것이 바로 그 제3자가 바람을 피우는 중에 네네. 기혼자, 네. 유부남, 유부녀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알고 잘못 저질러 의도에 네. 점검하는 거네요. 맞아요. 그렇게 알고 저질러야지 우리가 그 사람한테 위자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반대의 경우에 뭐 제3자가 자기는 이 사람이 돌싱인 줄 알았다. 네. 그렇게 해버리면 네네. 사실은 주관적인 인식이 그쵸. 없었기 때문에 네. 우리가 위자료 책임을 지우기 굉장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렇죠. 그 사람이 알고 있었다는 거를 오히려 증명해야 되는 네. 상태니까 맞아요. 너무 어렵겠는데요. 맞아요. 그런데 이제 울산 지역 같은 경우에 생각보다 사내 같은 부서의 사람이라든지 네네. 아니면은 뭐 같은 조직에 있는 사람이라든지 그런 경우에 동료가 네. 기혼자이다 아니다 이런 거는 당연히 알 수 있다. 모를 수가 없다라고. 그렇죠.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사실 원고한테 그 부분 주관적 인식에 대한 걸 엄격한 입증을 구하는 것은 네네. 굉장히 잔혹한 일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안 돼. 그렇죠. 양심이 있지. 그럼 판사님도 네. 아실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그 주관적 인식 부분에 있어서는 네. 특히 사내 불륜이라든지 네. 이런 경우에는 많은 경우에 인정이 되고 있다. 사실 이혼 사유 중에 외도는 네. 당사자 입장에서 네. 엄청나게 정신적으로 힘든 상황이에요. 제가 되게 가슴이 아팠던 표현이 뭐냐면 혼인 생활이 쉽지 않으셨대요. 이제 여러 가지 경제적 문제, 아이 문제, 뭐 기타 다른 것들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배우자를 등대같이 그 칠흑같이 어두운 그런 어둠 속에서도 등대라고 생각을 하면서 자기는 삶을 버텨왔는데 그 내가 봤던 게 모두 헛개비다. 그 상황이 굉장히 심정적으로 어려운데 우리가 그때의 정신을 차려야 돼 사실. 이게 굉장히 아픈 포인트예요. 그렇죠. 현실. 네. 제가 또 궁금한 점이 그냥 괜히 망신 주고 싶어서 은근히 이제 회사 이름을 살짝 숨긴다던가 해서 커뮤니티나 이제 뭐 소위 말하는 맘카페 이런 데다가 올려버리는 케이스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떤 이제 일이 발생할 수 있는지. 실제로 되게 많이 물어보시고요. 그런 경우도 실제로 있고요. 왜냐하면 뭐 배우자의 외도를 목격하고 그걸 이제 겪게 되었을 때 네. 내 삶이 이렇게 망가진 것처럼 상대방도 네네. 똑같이 그렇게 망신을 주면 좋겠다 이런 네. 마음이 생길 수 있거든요. 제3자들한테 알리게 되면 사실은 명예훼손죄가 문제가 됩니다. 제3자가 봤을 때 네. 이게 누구 이야기인지 네. 추론할 수 있으면 그것은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난 모르겠는데 뭐 얘기할 수 있는 여지가 분명히 있잖아요. 그럴 수 있지만 네, 그거 어떻게 판단하지? 법원은 객관적입니다. 아. 그래서 뭐 예를 들어 회사를 언급하고 네네. 하는 일을 언급하고 네네. 자녀를 언급하고 보통 이런 거 다 들어가거든요. 그쵸, 그쵸. 그러면 실제로 형사상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예전에 저도 어디 글 보다가 본 건데 단톡방에다가 지인들 뭐 이제 시부모님들 뭐 네. 다 초대해가지고 사진 올린다던가 네. 뭐 이런 경우도 있었다고 알고 있거든요. 이런 네. 경우는 뭐 아예 고민할 여지도 없이 그냥 명예훼손에 여기에서 네. 조금 다른 포인트가 있습니다.
부모님한테 알리는 거. 아, 그 상간 행위를 한 사람의 배우자한테 알리는 거. 아, 네네네. 요 범위는요.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어요. 아,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고 하면 공연성이라고 하는 전파 가능성. 그러니까 네. 내가 이 얘기를 해서 네네. 여기저기 전파될 가능성이 있어서 명예가 훼손될 가능성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시부모님, 뭐 이제 아니면은 부모님, 또는 그 상간자의 배우자, 네. 뭐 이 정도까지는 사실은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걸 사실 알리는 그런 그쵸. 성질이 강하지. 네네네. 그분들이 우리 뭐 자식의 치부를 제3자들한테 막 떠벌리지는 그쵸. 않을 것이다. 네네네. 법원이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정도까지는 친인척 관계 네. 내지는 이렇게 배우자 네. 여기 정도까지는 명예훼손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또 그런 포인트가 있구나. 네. 아, 그럼 혹시 그 외도를 저지른 네. 당사자를 네. 변호하는 케이스도 좀 있으셨을까요? 그런 경우도 있죠. 네. 저희는 이제 원고와 피고를 양측을 모두 네.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잘못했어. 그렇죠. 잘못한 건 네. 잘못한 거예요. 네. 그리고 잘못을 했으면 책임을 져야죠. 네네. 특히나 상대방 측이 증거가 명확한 경우가 네네네. 많단 말이에요. 그렇죠. 물론 끝까지 다투시는 변호사님도 계시더라고요. 네네네. 그런데 그 끝이 별로 안 좋아. 아니라고 하면 위자료 금액이 더 높게 나와요. 아, 괘씸죄인가요? 그렇죠. 그러니 네. 내가 인정할 건 인정을 하되 네. 다른 쟁점에 있어서 내가 유리한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네네. 뭐 예를 들어서 재산 분할 부분에 있어서 내가 가정적으로 경제적으로 지난 10년에서 15년간 기여한 사정들이 있다. 네네. 그러면 그쪽으로 집중을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혼 사건은 그래서 빨리 끝낼 수 있으면 빨리 끝내는 게 좋은 거거든요. 당사자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자식들을 위해서도 이혼 소송 자체를 너무 오래 길게 끄는 것은 그렇게 좋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재산 뭐 분할이나 위자료 이런 얘기를 하는 중에도 아이의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고민이 다 될 수밖에 없는데 이제 당사자들이 좀 아이를 위해서 지켜야 될 포인트가 있을까요? 이혼을 하게 되면 사실은 아이 입장에서는 크나큰 상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배우자가 너무 미워요. 네. 너무 싫어요. 네네. 그렇다 하더라도 네. 상대 배우자를 자녀 앞에서 욕하지 말라. 아, 그쵸. 아이 앞에서 싸우면 아이는 본능적으로 혹시 나 때문에 싸우나? 네네. 내가 잘못했나? 네. 이런 생각을 한다고 해요. 본인 잘못 때문이 아니라는 걸 네네.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면 이 아이는 평생에 걸쳐서 그 상처를 안고 네. 계속 불안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대인관계를 형성하거나 네네네. 아니면 그 아이가 다시 성장해서 새로운 가정을 꾸릴 때에도 이런 네네. 것들이 나의 상처로서 마음속 깊이 계속 네네. 남아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네네네. 그래서 그렇지 않도록 네네. 상대 배우자를 그렇게 비난하거나 하지 네네. 말아라. 그래도 요즘에는 이혼한 부부들이 그걸 많이 지키려고 노력을 하십니다. 네. 그런데 이제 좀 연세 있으신 분들, 조부모님들, 네네. 네, 우리 사위나 네. 며느리나 미울 수 있어요. 네, 그쵸. 그리고 특히 이제 이혼하고 나면 네. 면접 교섭을 많이 하거든요. 그쵸. 엄마나 아빠를 보고 오면 네네. 애가 힘들어한단 말이에요. 그게 미운 거야. 네네. 그러면 이제 그 앞에서 엄마랑 연락하면 내가 너 안 볼 거야. 뭐 이렇게 말한다든지 네. 너네 엄마랑 만나면 너희가 너 혼내줄 거야. 더 이상 연락하지 마 하고 이렇게 통제를 한다든지 하면 아이는 너무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아라. 네네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네. 그런 이런 이제 감정적인 이제 비난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네. 비난도 문제인데 소송을 하면서 지려고 소송한 사람은 없잖아요. 이기려고 맞아요. 막 하다 보니까 이제 아이를 어떻게 이용해 가지고 이런 유리한 주도권을 가지고 오려고 하는 이런 행태도 좀 있을 것 같은데. 아이를 무기처럼 사용하는 음. 그런 소송의 행태를 보이면 네네. 그렇게 좋게 보지 않습니다. 물론 내가 양육권을 꼭 인정받기 위해서 네네. 어떻게 보면 최악의 수단을 쓰는 건데요. 그렇죠. 그게 어떤 형태로 나타나냐면 소송 기간 중에 이제 우리가 별거를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네네. 그럼 일방이 아이를 데리고 있는데 네네. 아이에 대한 면접 교섭을 소송 기간 중에도 합니다. 네네. 그런데 그거를 계속 못하게 방해하는 거예요. 음. 법원은 최고의 수단으로 당신이 비록 아이를 데리고 있지만 아이에 대한 양육권자로 지정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못 갖췄다. 이런 판단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접 교섭에 대해서 방해하거나 이런 것들은 최대한 하지 마시라. 아이를 무기처럼 사용하는 그런 방법보다는 네.
아이한테 안정된 양육 환경을 계속 제공해라. 그럼 이제 울산에는 아시겠지만은 이제 아무래도 제조업이나 이런 현장 근무자들이 많다 보니까 교대 근무가 되게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교대 근무하고 있는 분들이 분쟁에서 좀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교대 근무를 한다는 그 자체가 양육권 지정에 조금 불리한 요소가 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네. 그런데 교대 근무를 한다고 해서 양육권자로 지정 못 되는 건 아니에요. 결국 관건은 네네. 이 아이한테 어떻게 안정된 양육 환경을 제공을 할 수 있는 것인지 네네. 그리고 중요한 건 소송 중에 실제로 그렇게 해야 합니다. 아이를 내가 직접 데리고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네네. 내가 아이를 데리고 있는데 교대 근무를 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 사실 그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보조양육자를 붙일 수밖에 없어요. 네네네. 그렇죠. 그리고 보조양육자를 붙여가지고 아이를 안정되게 학교도 네네. 보내고 밥도 주고 네. 내가 아이가 안정되게 키우고 있단 말이에요. 네네네. 그런 모습을 법원한테 보여주는 거. 그럼 그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를 양측 모두에게 주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아요. 누가 먼저 이게 데리고 할지나 이런 것들이 최초 뭔가 확립이 돼야 될 것 같은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네. 이혼 소송에서 양육권 지정의 핵심은 네. 소송이 딱 시작했을 때 누가 아이를 데리고 있느냐. 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법원의 성질, 속성에도 이제 연관이 있는데요. 법원은 생각보다 그렇게 현상을 변경하는 적극적인 기관이 아니에요. 행정력을 발동해가지고서는 미리 뭐 분쟁을 예방하고 이런 기관이 아닙니다. 사후적으로 누가 판단. 잘했는지 못했는지 뭐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기관입니다. 이게 이제 본질적인 사법부의 속성이거든요. 그래서 양육권에 있어서도 그런 내용이 그대로 적용이 돼요. 그래서 일단은 내가 지켜보겠다. 법원의 입장이 그래요. 네네. 근데 소송 기본적으로 하면 한 1년 정도 하거든요. 와. 그러면 1년 동안 내가 아이를 잘 키울 수 있음을 법원에게 계속 입증하는 꼴이 됩니다. 그러니 법원 입장에서 이제 나중에 1년 뒤에 판단을 내릴 때 네. 그냥 지금 현 상태 그대로 유지하라. 하는 게 더 아이한테 이득이다. 그렇지. 네. 그런 소극적인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이제 양육권 분쟁이 치열해지면요. 네네. 소송 초반에 아이를 막 편취한다고 합니다. 아이를 네네. 강제로 데려가거나 네네네. 아니면 뭐 이렇게 핑퐁을 하는 네네. 그런 위험한 일이 발생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이 양육권을 주장하시는 분들한테 항상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네. 소송 초반에 네. 아이를 뺏기지 말아라. 이제 여자분들이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내가 그동안 네. 아이를 내가 혼자서 독박 육아했어요. 네네. 이 아이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때 이제 상대방 배우자가 미우니까 네. 너 한번 당해봐. 이런 마음으로 아이를 두고 그냥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와. 내가 아이를 키우고 싶은데도 그냥 두고 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네네네.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양육권 주장할 거면 네네. 아이랑 떨어지면 안 됩니다. 양육권 주장과 완전 대치되는 행태를 취하기 때문에 맞아요. 그거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네. 이제 나중에 소송에서 돌이킬 수 없을 겁니다. 아이한테 그럼 먼저 이제 그런 선택한 기회를 주는 건가요? 엄마랑 갈래, 아빠랑 갈래, 뭐.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 다행이에요. 근데 많은 이혼 사건에서 아이들은 그런 선택과 판단을 내리기에는 너무 어려요. 그리고 아이는 굉장히 적응력이 빠른 아이들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일방이 아이를 단독으로 양육을 하는 상황이 있다면 그 아이도 알아요. 네. 내가 이 사람하고 붙어 있어야지 되는구나. 내가 그래야 살 수 있구나를 네네. 본능적으로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가 지금 현재 같이 있는 양육자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변호사님을 딱 뵙기 전까지는 되게 모호한 상태로 막막한 상태로 이제 찾아오신 분이 되게 많을 것 같은데. 뭐 이혼에 대한 법리 뭐 이런 건 하나도 몰라도 돼요. 네네네. 일단 증거가 보였고 네. 그것의 기간이 확보할 수 있는 기간이 굉장히 짧은 것 같다. 이러면 그냥 무조건 이혼 전문 변호사를 빨리 찾아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가능하면 그 증거를 놓치지 않게. 일단은 가리지 않고 이제 다. 네, 그렇죠. 일단 증거는 그렇게 모아야 되고요. 우리가 이혼 소송 그냥 들어가지 않거든요. 내가 칼자루를 빼들었기 때문에 네. 이 칼자루를 빼들었으면 그걸 가지고서 내가 뭐라도 확보를 해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확보해 오기 위해서 먼저 하는 것이 가압류 뭐 이런 것들이에요. 재산에 네네네. 특히 재산에 있어서는. 네네. 그래서 그런 가압류할 재산이 뭐가 있는지, 혹은 내가 이혼을 하게 되었을 때 어느 정도 재산 분할을 받을 수 있는지 네네. 이런 것들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재산을 대략적인 가액과 종류는 어느 정도는 알고 있는 게 좋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준비를 해주시는 게 좋고요. 네네. 양육권에 있어서는 초반에 확보한 상태에서
변호사한테 와야 돼요. 아니 내가 됐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소송에서는 훨씬 더 필요하다. 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세 가지 포인트인 것 같아요. 이혼 소송에서의 쟁점별로 이제 네. 확보해야 되는 증거들을 완전 다 깔끔하게 네. 구성해서 잘 설명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별 말씀을. 변호사님 모시고 이혼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봤는데 이제 아무리 감정이 요동치더라도 이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철저하게 준비를 해 나가는 것이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다음에 또 기회 되시면 또 한번 뵙겠습니다. 다음 Thursday에서는 또 다른 주제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